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법원은 손준성 검사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 상당성 모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을 동결 조치했는데 김만배 씨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잠시 뒤에 각 사건 법률적인 쟁점 전문가와 분석해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둔 가운데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에 근접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시점인데요. 잠시 뒤 방역당국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는 오전부터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노 씨가 최대한 검소하게 장례를 치러달라는 뜻을 남겼다고 전한 가운데 김부겸 총리는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과 대통령 면담을 마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관악구의 한 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달 5일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오늘 강원 지역 TV 토론회에 나섭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첫날 오전부터 홈페이지 접속이 먹통이 돼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이 몰려 접속이 매끄럽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지만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쇼핑몰 쿠팡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노출됐습니다. 쿠팡 측은 시스템 개선 작업 중 벌어진 일로 피해를 본 회원은 31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서 국립묘지에는 안장되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봉 기자. 네, 구수봉입니다. 네,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한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로 선출된 이후 북방정책으로 공헌했고 형을 선고받은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할 경우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가 불명확했는데요.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국가장으로 치러지긴 하지만 국립묘지에는 안장되지 않는다고요? 네, 이것 또한 법령에 따른 건데요. 국립묘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란, 외환 등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지는 유족 측이 앞서 밝힌 것처럼 고인의 생전 뜻대로 통일 동산이 있는 파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장으로 결정된 만큼 정부는 국고를 들여 빈소를 운영하고 연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합니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은 김부겸 총리가 장례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오는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지는데요. 이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조기를 개양합니다. 정부는 곧 국가장례위원회와 고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장례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결식과 안장식 장소도 장례위원회와 유족이 논의해 최종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은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 병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네, 자, 오전 10시부터 조문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장례식장 표정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부터 정식 조문이 시작이 됐는데 많은 인사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맏딸인 노소영 관장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아들인 노재현 씨도 오늘 해외에서 귀국을 해서 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이 나와서 조금 전에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SK 최태원 회장도 빈소를 찾았는데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예,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영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노태우 씨 일가가 전두환 씨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노 씨의 재임 시절 업적을 되새겼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그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실 기회가 없었지만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가족을 대표해 사과를 하는 등 제가 봤을 땐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현장 와중에서도 냉철하게 그 국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대처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장례식장을 직접 찾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4명도 잇따라 빈소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TV토론에 참석한 뒤 저녁 8시 반쯤,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역시 토론회에 갔다가 저녁쯤 장례식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가운데서는 송영길 대표가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조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고발 사주 의혹의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유정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어젯밤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법원의 판단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중앙지법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손 검사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손 검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손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며 전략적으로 조사를 피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손 검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이던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직원 등에게 법률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의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과 김웅 조성은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3시간가량 이어진 구속영장 신문에서는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공수처는 수사팀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까지 직접 출석해 미리 준비한 PPT로 손 검사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특히 증거인멸 우려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김웅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기억에 없다면서도 고소고발장을 SNS로 전달받은 일이 많았는데 대부분 이를 반송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수처가 한 차례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다 영장심사 하루 전에 이를 통보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야당의 11월 경선 일정을 의식하며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공수처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며 힘을 쏟았던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예정대로 손 검사를 포함한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 검사의 소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앞서 영장심사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조만간 공수처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을 앞두고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죠. 이 사건도 전담 수사팀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김만배 씨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가 곽상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 이런 의혹인데요. 지금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곽 의원과 김만배 씨가 주고받은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가성 입증이 관건인데 앞서 검찰은 곽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대장동 사업 부지의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게 아닌지 확인하고자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하고 소속 직원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또 곽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과 접촉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곽 의원 부자가 50억 원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하면서 지난 2015년 6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법적 분쟁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사업 이익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도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지난 8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다만 김만배 씨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이라 그동안 보강 수사가 얼마나 됐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곽 의원 아들이 이미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한 만큼 곽 의원 본인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곽 의원은 2015년 6월 자신은 대장동 사업과 무관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며 검찰이 어떻게든 엮어 억지로 잡아 넣으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만배 씨 역시 어젯밤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곽 의원을 상대로 한 뇌물 의혹은 유언비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팀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과정에 외압을 넣은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한 시민단체가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 과정에 외압을 넣은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어제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고발된 사람들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 등입니다. 고발장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적혔는데 황 전 사장을 향한 사퇴 외압 의혹은 최근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려고 황 전 사장을 사실상 찍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황 전 사장이 재직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감사관실에도 갔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대장동판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물러난 직후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세력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당시 성남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뿐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이른바 700억 약정 공범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조만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의 자금 세탁용 회사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에 투자한 35억 원도 뇌물로 보고 있고 이 회사에서 대표이사 직함을 달았던 정모 변호사도 어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과 대통령 면담을 마치고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오늘 강원 지역 TV토론회에 나섭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오늘부터 본격 행보에 나서는데 첫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경기도지사 직함을 떼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공식 일정을 수행합니다. 이제 예비 후보 등록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까지 마친 만큼 이후 첫 행선지가 주목됐는데요. 오늘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시장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를 선택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시장 상인과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지역 상품권 예산 증액과 코로나 손실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한 재정당국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런 의지는 다음 달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후 숨돌릴 틈 없이 경선 경쟁자였던 추미애 전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추 전 장관에게도 협력을 부탁하면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참여를 안 했으면 이 개혁을 실종시킬 뻔했구나.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우리 장관님께서 그 네. 개혁 주제를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본격적인 민생,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거는 동시에 경선 과정에서 터진 당 민심을 하나로 추스르는 작업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오늘 강원 지역 TV토론에 나서죠. 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후보 간 힘겨루기가 이어졌던 경선 여론조사 문항 논란을 매듭지으며 큰 산을 넘었습니다. 질문 하나에 후보 4명의 1대1 대결을 모두 담은 이른바 절충형 사지선다 방식이 어제 확정된 건데요. 이에 대해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아쉽지만 수용을, 홍준표 의원은 만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경선 여론조사 문항까지 확정되면서 이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후보 선출을 향해 전력 질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 지역에서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요. 보수층이 주목하는 안보 이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에 앞서 후보 간 신경전도 여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윤 전 총장은 하태경 의원을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잇따라 새 확장을 과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하태경 의원님과 함께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선한 정치, 공감하는 정치,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은 이 같은 윤석열 캠프의 몸집 불리기를 조직표를 노리는 전략으로 치부하면서 당심으로 민심을 이기려 한다면 대선이 망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기득권 구태되리고 경선하지 않습니다. 당심이 민심을 이기려고 들면 대선을 망하는 겁니다. 이처럼 경선 막바지로 향하면서 두 양강 후보들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오늘 토론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어젯밤 기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야권은 일찌감치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속보이는 정치 공작이자 이 정권의 윤석열 죽이기라며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고 원희룡 전 지사 측 역시 공수처가 어용 수사기관을 자처했다며 나쁜 전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초에 이 사건이 고발 사주가 아니라 공익 제보라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공익 제보 사건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당은 이게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손 검사에 대한 혐의 유무에 대해선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아직 좀 더 출석을 더 촉구해라.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즉시 공수처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이재명 대선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사실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거센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은 이 후보가 송 위원장의 명성과 지혜를 빌리고자 상고심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단 유상범 의원은 송 위원장이 상고 이유를 2번이나 내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무료 변론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이재명 후보 엄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송 위원장이 공익소송이라고 생각하고 무료 변론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같은 당 김병주 의원 역시 민변 회원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 탄원서 성격으로 상고 이유서에 서명한 것이기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처럼 국감 막바지까지 대장동 의혹,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 등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오후에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만간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태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손준성 검사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예. 자, 구속영장 청구할 때부터 이게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보다 발부 기준이 더 까다로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서 이게 좀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은 나왔었거든요. 이제 뭐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고 이제 구속영장을 뭐 이제 이어서 하는 경우가 뭐 드문 일이긴 하지만 예. 뭐 아예 뭐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닌 예. 상황이고요. 없지는 않다. 예, 없지는 않은 예. 상황인데 이제 물론 이제 많이 있는 일은 아니죠. 근데 다만 이제 뭐 체포영장 같은 경우 이제 이 경우 이제 뭐 계속되는 이제 조사 요구에 이제 불응하였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체포영장도 이제 청구하고 안돼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이라서 뭐 그 자체는 뭐 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서 뭐 네. 공수처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뭐 다만 이제 그 혐의라든가 이제 도주 우려 같은 이제 구속 사유가 입증이 안 돼서 이제 영장 발부가 기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말씀하신 대로 손 검사가 소환의 여러 차례 불응했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자, 이 점을 들었는데 법원은 그러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서 봤을 때 구속 필요성, 상당성 모두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도주 우려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이게 이제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절차적 문제를 손준성 검사가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영장 청구하기 전에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라든가.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영장 청구하기 전에 이제 조사를 보통은 이제 예. 조사 요청을 하고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이제 출석이 되면 당연히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이제 그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네. 뭐 이제 공수처 측에서는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뭐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이제 계속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고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이게 이제 과연 검찰 조직을 이용한 이제 뭐 한편에서 이제 국기문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의 중대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일탈에 해당하는지 그건 이제 계속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뭐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들의 관심성을 봤을 때는 뭐 이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뭐 위법하다고 보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겠죠. 예. 다만 이제 뭐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또 하나 손준성 검사 측에서 구속영장이 법원에 접수된 거를 이틀이 지난 25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사자에게 바로 알려주는 게 통상적인 겁니까? 보통 이제 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은 변호인 통해서 보통 이제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통지를 받게 되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영장 청구가 되고 보통은 이제 그 뭐 24시간 전이나 뭐 최소한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가기 이제 몇 시간 전에라도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통 이제 뭐 등사라든가 뭐 아니면 보통 팩스로 많이 보내주는 상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네. 그래서 뭐 그 전에 이제 영장 청구서를 뭐 내용을 보고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피의자나 뭐 변호인 측에서 그걸 이제 방어할 수 방어권을 있게. 준비할 시간을 뭐 받았다고 하면 뭐 그 자체가 뭐 큰 문제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16시간 전에야 영장 청구서도 받아봤다는 거군요. 근데 공수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16시간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긴 한데 예. 뭐 일반적으로 뭐 그거라 더 촉박한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구속영장 청구서를 발부받아서 급하게 준비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워낙 뭐 이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사안인데다가 뭐 이제 아마 영장 청구서에 들어갈 내용이 보통 사건보다는 좀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뭐 그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변호인이 제대로 선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뭐 변호인 아직 선임이 절차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기사를 제가 봤기 때문에 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더 빨리 전달된 것이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누락됐거나 아니면 변호인 선임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좀 누락됐을 가능성, 네. 이럴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구속영장 기각에 혐의가 없다,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공수처는 여권 인사들 고발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야권에 고발 사주를 했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법원이 이 영장 기각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서 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뭐 제가 이제 그 영장 그 이제 예. 기각 사유를 뭐 보진 못했습니다만 뭐 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이제 뭐 이 범죄 혐의가 뭐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보진 못했고요. 다만 이제 그 이제 손준성 검사 그분이 이제 현재 신분이 현직 검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뭐 낮은 편인데다가 뭐 계속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라든가 그 의향을 보여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영장 청구 기각의 주요 사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또 하나 보겠습니다. 법원이 기각 사유에 이제 수사 진행 경과를 언급한 부분,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 구속영장의 고발장 최초 작성자가 성명 불상자로 여전히 적시되는 것으로 이제 일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면은 공수처가 아직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성명불상으로 만약 영장에 기재되어 있으면은 아직 이게 누가 작성이 된 건지 최초 작성자나 뭐 최종 작성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사실관계가 좀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손준성 검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고발장을 그냥 반송하였을 것이 반송하였지 자기가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좀 더 공수처의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에서 손준성 보냄 네. 이거하고 김웅 의원하고 제보자 조성은 씨가 통화한 녹취록의 음성 파일, 자 이걸 지금 갖고 있는데, 자 손준성 검사는 김웅 의원에게 내가 고발장 전달한 적도 없고 내가 고발장 작성한 적도 없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김웅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에 있는 그 손준성 보냄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보통 텔레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누군가한테 전달을 받거나 공유받은 메시지에는 누가 보냈다는 게 이제 메시지에 뜹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클릭을 했을 때 현재 그 손준성 검사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필로 연결이 된다는 제가 보도를 봤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것을 본인이 보내지 않은 거라고 부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준성 검사는 김웅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 기억 없다 얘기하면서 고소고발장을 내가 SNS로 많이 전달을 받는데 이걸 대부분 반송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도 이 손준성 보냄 이게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서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같은 텔레그램 내에서 전달받거나 이제 전달받은 거를 이제 이걸 다시 이제 포워딩하거나 전달할 경우에는 그런 메시지가 남고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좀 의아했던 거는 이제 그 당시 그 손준성 이분은 현직 검사신데 이제 고소장 고발장을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많이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고소장 고발장은 공식적인 뭐 검찰 민원 종합민원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 게 정상인데 왜 고소장 고발장은 이분이 이제 많이 전달받게 되는 게 어떤 의도나 어떤 목적이었는지 오히려 그 점이 좀 더
그것은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해명이 좀 더 이상하다. 그러니까 고소장 고발장을 예. 본인이 많이 전달받았다,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예. 그 얘기는 이제 뭐 비공식 루트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뭐 공문서 같은 걸로 기한으로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식의 텔레그램으로 받는 게 많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비공식적인 약간 뭔가 제대로 된 업무와 관련 없이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이제 해명이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야 되지 않나 그렇군요. 싶습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죠 아마 당시에.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고소고발장을 SNS에 많이 전달받았다. 이 점이 조금 수상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선 직전에 김웅, 조성우 씨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네. 그 음성 파일, 이 증거 능력은 어느 정도나 지금 신빙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대화에 나온 이제 현재 김 의원 그분이나 이제 조성은 씨 두 분의 이제 내용 같은 예. 거에는 당연히 뭐 음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뭐 그 내용 그거 특히나 그 대화자 중 한 명인 조성은 씨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사실이 맞다. 뭐 이제 뭐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거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에는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 신빙성과 별개로 이게 검찰과 연결이 되는지 네.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총장과 연결이 되는지 이거는 아직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 상황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자,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황무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네. 자, 2015년 2월에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이 녹취, 이 정황을 담은 녹취가 공개되면서 지금 파장이 큰 상황인데 관련해서 고발이 있었고요. 지금 전담 수사팀에 지금 배당이 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과연 이 대장동 개발과 이제 성남도시공사 이제 사장을 물러나게 하는데 이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특히 녹취록까지 공개된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녹취록에 보면은 시장이 7차례, 그리고 정 실장,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네. 분인데 이 호칭도 8차례 등장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황무성 전 사장은 내가 사퇴를 압박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 녹취록이 전원 형식 아닙니까? 그 전원 형식이죠. 네. 자, 이럴 경우에 이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소송법상 이제 예. 이런 건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대화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대화 내용에 뭐 다른 제3자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다, 제3자가 예. 무슨 말을 했다라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네.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뭐 특별한 상태가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걸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필요한 경우에만 그 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녹취록만으로는 거기 이제 직접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제 이런 행위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네네. 대해서는 증거 능력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 자, 결국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이 구조에서 누군가 배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이제 수사의 핵심인데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통해서 개발 사업 당시 이재명 시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일부를 확보했다. 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 의혹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볼까요? 결국 이제 그 이메일로 나온 예. 그 현재 뭐 당시 성남시장 그분이나 뭐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이 과연 이 배임 혐의에 이제 관여가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이메일 예. 내용에 이것이 명백히 뭐 성남시 내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제 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걸 진행을 했는지 뭐 그런 이제 고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건 이제 사실 이메일을 통해서 과연 여기에 그런 배임에 대한 고의성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그런 대목이 나온지가 거기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역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네. 상황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검찰이 지금 이 대장동 사업에 많은 정치인들, 법조인들 다 연루돼 있는 의혹을 받고 있지 예. 않습니까? 곽상도 의원 그 부자의 재산 가운데 50억 원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동결 조치가 된 건데, 자, 이거는 지금 김만배 씨 영장 재청구를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검찰 추징 부전이 법원의 결정으로 이제 되었다는 얘기는 최소한 뭐 어느 정도는 그 50억의 이제 대가성 내지는 이제 뇌물의 그 객체물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법원에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근데 물론 그 추징 부전이 됐다고 해서 그에 해당하는 범죄가 뭐 당연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 최소한 어느 정도 관련이나 뭐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추징부전 신청이 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되기 전에 이 보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네. 있는데 그 이후에 검찰이 좀 뭔가 보강된 증거 자료를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봐야 될까요? 최소한 이제 추징부전 된 자체는 어쨌든 간에 같은 법원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돼서 최소한 나중에 이 범죄 수익으로 몰수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구속영장 재청구할 때 그것도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한 공수처 수사 그리고 대장동 의혹 관련한 검찰 수사의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00명 가까이 급증하면서 2,000명대에 근접했습니다. 다음 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앞두고 방역 긴장감이 완화될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는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예, 일단 오늘 자세한 확진 현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52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680여 명이 늘며 다시 2,000명대에 근접했는데요. 주말과 휴일 이후 신규 환자가 늘어나는 패턴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방역 긴장감이 낮아진 것도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요일별 발생 패턴으로 볼 때 내일까지 2,000명에 가까운 신규 환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다음 달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 개인 방역 수칙 준수율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신규 환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930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22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1,582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국내 신규 환자의 82%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18%로 충남과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9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7명이 추가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1차 79.6%, 2차 71.5%입니다. 네, 신규 환자가 이렇게 크게 늘자 정부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 거듭 당부하고 나섰죠? 네, 신규 환자가 다시 2,000명대에 육박하자 정부도 크게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3주 동안 감소 추세였던 환자 수가 이번 주 들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일상 회복으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다시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헬로윈 데이를 기점으로 환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일 도입 예정인 백신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두고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는 등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의 연기나 폐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백신 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보상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먹통입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인터넷 접속이 안 돼서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인데 인터넷이 먹통입니다. 오전 8시쯤부터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대상자들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보상금 신청을 안내했으나 본인 확인 단계부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10만 명에 이른다는 메시지가 뜨고 1시간 이상 기다리기도 했으나 대부분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도 못하고 신청도 못한 상태입니다. 일부 식당과 카페 업주들은 컴퓨터와 휴대폰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준비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오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체 신속보상 대상자 62만 명 가운데 절반인 31만 명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인터넷 망 준비가 허술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매끄럽지 않은 상태라며 인터넷 불통 사태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오전 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에,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저녁 7시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신청을 독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라면 짝수 번호 신청이 이뤄지는 내일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 신청은 오늘부터 나흘간 홀짝제로 운영되고 오는 31일부터는 사업자 번호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80만 곳입니다. 이 중 보상금 지급 액수가 확인돼 신속 보상을 받기로 돼 있는 업체가 62만 곳이고 이 가운데 식당과 카페가 73%인 45만 개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한 방역 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와 같은 개인 방역의 중요성은 조금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부터 방역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제 확진자는 2천여 명에 이르는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자 발생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연령과 20세 미만의 연령에서 증가 경향이 높습니다. 60세 이상의 분들은 다른 연령층보다 중증 이환의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에도 마스크 쓰기, 몸이 아프면 출근이나 등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즉시 검사받기, 그리고 충분히 실내 환기하기와 같은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오늘은 실내 환기의 중요성과 관련된 실험 결과와 행동 요령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서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책 연구 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의 최소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상황에 체류하는 경우에 공기 중에서 장시간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집니다. 10분 내외의 자연환기 또는 지속적인 환기 설비 가동으로 공기 전파의 감염 위험이 3분의 1까지 감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창문이 서로 마주 바라보는 방식으로 맞통풍을 해주시고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외부 공기가 최대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지침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주간 발생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1,930명입니다. 지난 1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1,339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하였으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사흘 연속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국 0.88로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으나 이번 주에는 상승 또 반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가족, 지인, 직장 등 개인 간 접촉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집단 감염은 총 31건으로 교육시설에서 11건, 사업장이 11건, 의료기관 그리고 요양시설이 4건, 다중이용시설이 3건, 종교시설 1건, 가족 및 지인 모임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43명이며 사망자는 101명으로 전주의 84명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60대 이상에서 245명, 40에서 50대가 74명, 30대 이하가 24명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60대 이상이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에서 50대가 8명, 20에서 30대가 4명이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쉬운 겨울철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선 좀 생소한 행사인 할로윈 데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아직 높지 않은 젊은 연령층에서 과밀한 실내 환경에서 또 큰 소리로 대화하면서 장시간 머물게 되는 경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할로윈 데이로 인한 유행 우려에 대비해서 점검반을 편성 그리고 점검할 예정이지만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특히 할로윈 데이에 사용하는 감염 마스크는 방역 당국이 권장하는 그런 마스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한편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코로나19 그리고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서 동절기에 발열 환자 내원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함으로써 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인플루엔자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은 34.2%입니다. 최근 1주간 국내 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99.8%였으며 모두 델타형 변이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돌파 감염 발생 동향입니다. 누적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국내 접종 완료자 2,693만 명 중 0.074%에 해당하는 19,954명입니다. 30대가 0.134%로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돌파 감염 추정 사례 중 위중증자는 281명, 사망자는 87명이었습니다. 완전 접종률이 70%를 돌파하였지만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한 주의는 그 이전보다 더욱 필요합니다.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자주 환기하기와 같은 기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순조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전 질문. 네, 자 방역 완화, 일상 회복 기대감으로 유행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특히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특히 60세 이상은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추가 접종해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0분 내외 자연 환기로 감염 전파 위험이 3분의 1까지 감소하는 만큼 환기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겨울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는데 할로윈 데이에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방역 수칙 지켜달라 이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다음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중생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무려 7달 동안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학생 부모는 아이가 2차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아침, 김모 씨는 중학교 3학년 딸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원 휴게실에서 같은 반 남학생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외를 가는데 그
과외 가기 전에 갑자기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엄마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나도 모르겠어. 한창 예민할 시기라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다는 딸의 부탁에 남학생이 사과만 제대로 한다면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기억이 안 난다. 사과는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학생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는데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을 거쳐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4월 11일 날 저희가 제출을 했고 접수했고 8월 5일 날 경찰에서 끝내서 검찰로 넘어간 거라고. 여기서 끝냈어야죠. 더 큰 문제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학생은 여전히 가해 학생과 함께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양쪽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데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 조치 유보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가 피해 상황을 충분히 사실 확정할 만큼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치 유보를 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송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내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학교 측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피해 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할 경우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은 겁니다. 가해 사실 이게 특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직권으로는 임의대로 학교장이 임의대로 하는 건 안 되고 당사자의 동의를 하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들어가지고요. 여학생 부모는 남학생 어머니가 학부모 회장이라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는 건 그 자체가 2차 피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고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 빠르게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떠들고 다니는 이야기가 자기가 전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신이 없었대요. 다음 날. 그 정도로 공부를 해요? 남학생 학부모는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법원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은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음 달 2일 세 번째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피해 여학생 부모는 딸의 고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그린벨트는 대부분 아실 텐데 비오톱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습니까? 도심에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 비오톱 최고 등급 지역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서 땅을 판 대형 기획 부동산 업체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땅 2,5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요. 피해자가 3천 명에 달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숲입니다. 곱게 자란 빽빽한 나무 행렬이 축구장 4배 넓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도심 속 야생 동식물 서식지는 비오톱이라 불리는 생태 보전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린벨트와 비슷한 개념인데 등급이 부여되고 개발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한 기획부동산 그룹이 이곳 땅을 잘게 쪼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창한 숲이 형성돼 절대 보전 구역인 비오톱 1등급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데도 업체는 33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속여서 판매했습니다. 구역 내에 포함돼 봐야 개발을 못해요. 5개 계열사를 둔 이 부동산 그룹은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땅도 투자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판매한 땅만 전국적으로 모두 280여 필지에 이릅니다. 자기네 회사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적금 수익률보다 좋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2, 3년에 꼭 수익이 난다. 개발 제한 구역이나 비오톱 1등급이라도 역세권이라 얼마든지 개발 가능성이 있다거나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가 있다며 현혹했습니다. 주로 친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접근해 사람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고 빨리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며 결정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왜
다니는 친척분한테 땅을 소개를 받고 그래서 친척분한테 계속 연락을 했더니 계약서까지 등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해당 부동산 그룹은 TV 광고에도 나오는 데다 20년 전통과 ISO 인증 등을 내세워 고객들은 더 의심하기 힘들었습니다. 가 먼저 시작합니다. 경찰이 지난 7월 처음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는데 파악된 피해자만 3천여 명, 토지 판매액은 2,5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부동산 그룹은 투자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오히려 경찰 수사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리스크를 항상 얘기를 해요. 리스크는 사실 없을 수는 없잖아요. 개발이 빨리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그룹 계열사 대표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피해 사례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자막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역사적인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또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또 북방정책 추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원 2천여 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투기 근절 대책의 주요 추진 상황과 성과 발표를 통해서 LH의 독점적이고 비핵심적인 기능 24개를 폐지나 이관, 축소하고 오는 2025년까지 직원 1,000여 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밀 조직 진단을 거쳐서 지방 조직을 중심으로 1,000여 명을 추가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닭고기 1위 업체 하림이 총수 2세 회사에 일감 수십억 원어치를 부당하게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하림 계열사들에 대해 총수 2세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 올품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 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림 계열사들은 비싼 값에 올품 제품을 사주거나 통행세를 받게 해주는 방식 등으로 70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이 사실상 하림그룹을 지배하는 회사인 올품을 장남에게 증여한 뒤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부당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림은 이에 대해 올품을 지원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해서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쇼핑몰 쿠팡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쿠팡 측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쿠팡 앱 첫 화면 검색창 밑에 회원 31만 명 정도의 이름과 주소가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앱 개발자가 배송지 표기 관련 개선 작업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정확한 원인과 경과 등을 파악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은 오늘 강한승 대표 명의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을 깊이 사과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며 지금이 부동산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한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 공급 조치의 가시화, 그리고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입니다. 가격 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에 대한 제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에 대한 강화, 그리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근절 등 기대 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입니다. 네, 완연한 가을 날씨지만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른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날씨가 굉장히 맑아 보이는데요. 자, 미세먼지 농도가 꽤 높은가 보죠? 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이 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후 들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기질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이 남부지방은 밤까지도 공기가 종일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충청과 전북,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는 북서풍에 밀려서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하겠고요. 내일은 다시 청정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7도, 대전이 6도, 광주 8도 등으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와 대구 21도, 부산 22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후부터 제주도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 수사의 첫 단추였죠.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수처냐 공작처냐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황무성 사장 녹취 파장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전원을 가지고 죄를 논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관련 사안들 잠시 뒤에 여야 초선 의원 두 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